여야는 오늘도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계속되면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최종談判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야당 파괴에 맞서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뿐인 100일이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봉사활동 사진 논란이 또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팩트를 무시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빈곤 포론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여야의 물밑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산안 협상의 쟁점은 무엇이고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지 민주당 박정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넘겼지만 여야는 이번 주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2+2 협의체를 가동해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에 이어서 탄핵소추안까지 검토에 들어갔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이라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정 처리 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9일까지인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가동된 여야 2+2 협의체가 오늘도 협상을 이어간 가운데 최종談判을 짓진 못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과 경찰국,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합니다. 민주당에서 짜주는 살림살이를 가지고 나라 경영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책임이 있는 책임을 맡은 쪽에서 이 예산을 짤 수 있도록 여당이 소위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해야 될 소위 민생 예산은 대폭 축소한 이 예산을 편성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추이에 잘 맞지 않다. 이 같은 예산안 심사 지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마저 정쟁으로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입니까? 그분 살리기입니까?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을 국정조사 협상의 조건으로 내걸고 무조건 통과시켜달라는 식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끝내 예산안 협상에 성의 없이 계속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여야는 이상민 장관 거취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주 본회의 무산으로 해임 건의안 처리 계획에 차질이 생긴 민주당은 해임안을 철회하고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정쟁만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탄핵안이 발의되면 예산안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산안과 이 장관 거취 문제가 맞물린 정국.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마지막談判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이 대표 관례적으로 해오던 기자 간담회는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식 회의석상에서 정부 여당이 야당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 본인을 돌아보라고 반박했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 수위도 높였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취임 100일에도 별도의 기자 간담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 최고위에서 취임 이후 빚 대물림 방지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중점 처리해왔다며 그동안의 활동을 자평했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선 정치가 실종됐고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치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지 않은 데 대해 사법 리스크를 우려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선 수사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야당 탄압 주장에 대해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맞받았습니다. 특히 이 대표 수사는 전 정권에서부터 시작돼 현재 이 대표 최측근들이 구속됐다고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야당 탄압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연일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는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치 보복이 전혀 아닙니다. 정치 보복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수사 자체가 정치 보복의 본보기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실장 구속에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낸 데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전 정부 총책임자임을 강조하면서 검찰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이번 주 막바지에 다다른 정기국회 예산안과 함께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뜨겁습니다. 노란 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등에서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라도 막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의 단독 의결로 법사위로 회부됐는데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다시 과방위 표결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송법 개정안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좌파연합의 꼭두각시로 부리려는 음모라며 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민노총에 묻고 싶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민노총이 그토록 저주하는 독재 정권 아닙니까? 그 정권이 만든 MBC의 회사 구조를 민노총은 민주당과 야합하여 방송법까지 고쳐가면서 더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국민의힘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국민의 노동자는 없단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피 맺힌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제2~3조 개정 논의에 지금 당장 동참하십시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야당은 국토위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상정했는데 정부 여당은 화물연대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정유, 철강 분야로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특수이익집단의 단합행위라고 비판하며 정부 대응을 지지했고 민주당은 노조는 척결과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협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전운임제 폐지와 차종,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는 내일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동남아 해외 순방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환자인 캄보디아 소년과 찍은 사진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빈곤 포르노 표현을 다시 꺼내들었고 국민의힘은 팩트를 무시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동남아시아 해외 순방에 대한 현안 보고가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 둘째 날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에 걸린 소년과 찍은 사진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표현해 논란이 됐던 빈곤 포르노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홍보실에서 수혜자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흡사 최근에 지성들이 지정하는 빔곰 포르노라는 개념 안에서 포섭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조명을 이용했다고 주장한 장 최고위원의 지난 발언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기본적인 팩트를 무시한 채 의혹 제기에만 나서고 있다고 역공했습니다. 현장 스튜디오처럼 동원해서 촬영한 일종의 콘셉트 촬영이다. 이 현장 확인하셨어요? 직접 현장에 수행했던 직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측에서 조명 시설 같은 거 전혀 가져간 바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너무 기본적인 팩트를 무시하고 함부로 다루고 하는 것에 저도 좀 화가 나는데요. 이런 좀 저렴한 공격이 나온 건 없었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실시하겠다고 밝힌 미주동포를 향한 행적조사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최근 민주평통은 종전을 지지하는 내용의 컨퍼런스를 주최한 미주 부의장과 그 자리에 참석한 미주 지역 평통 자문위원들을 상대로 경위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대부분 미국 시민권자인 자문위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며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위인데요. 해외 자문위원들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미국 시민권자에 대해서 기본권을 제약하는 뒷조사를 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미주 부의장직이라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자 한 것일 뿐 사찰과 같은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기 민주평통 부의장의 그 직무를 남용한 겁니까? 아닙니까 이거?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왜 그런 뜻의 메일을 보내고 연락을 했는지 하는 부분을 본인에게 좀 더 확인을 해보면요. 외통위에선 최근 잇따른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동향 보고도 이루어졌는데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ICBM 시험 발사 현장에 딸을 동반한 것과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후계 구도까지 말하는 건 이르다며 미사일이 방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노인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어르신 관련 민생 예산을 잘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대한 성취에 이르기까지 기여하신 노인들의 여색을 돕기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책협약서에는 임플란트 급여 적용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과 확대 추진, 노인 침해 예방과 대한노인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관계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이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부검을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희생자들을 마약 사범으로 몰아 부검하려 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의혹을 거론하고 광주뿐 아니라 서울, 경기 등 여러 곳에서 조직적 부검 제안이 있었고 윗선의 지침으로 의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국정수사 이전이라도 상임위에서 파렴치한 부검 제안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면서 모레 예정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현안 질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재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소야대 속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이제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2일부로 법정 처리 시한은 이제 지났습니다. 국회에서 언제쯤 처리가 가능할까요? 네, 이제 여야가 지난 2일까지였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넘겼지만요. 이 정기 국회 기간 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는 동일합니다. 네.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을 이 예산안 처리의 이 데드라인으로 정했고요. 이 본회의계의 키를 쥔 이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8일과 9일에 열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오는 9일까지 한 닷새 정도 남은 건데요. 이 예산안 처리 시기엔 이렇게 여야가 이견이 없지만 이 그때까지 여야가 풀어야 할 쟁점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9일이면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금요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려면 남아있는 쟁점들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쟁점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먼저 여야가 이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이 있고요. 네. 이 두 번째 이제 세법 개정안이 담긴 이 예산 부수 법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문제인데요. 여야가 협상 막판까지 이렇게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그 쟁점 하나하나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방금 이제 박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원안을 최대한 사수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실 이전 예산, 또 행안부 내 경찰국 예산, 또 공공분양 주택 관련 예산 등 이 윤 대통령의 이제 주요 공약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들 사업에서 이제 감액한 예산을 이 지역 화폐 예산, 또 이제 공공 임대주택 예산 등 이른바 이 이재명표 예산을 확대하는 데 쓰자는 건데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새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경찰국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줄여서 여당이 또 반대하고 있는 그 지역 화폐 예산에 쓰겠다고 하니까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산안과 함께 이제 처리해야 하는 예산 부수 법안, 김진표 의장이 25개 법안 지정을 했는데 이 중에서 또 그 쟁점이 있다고요. 네, 이제 예산 부수 법안 중에 이제 특히 세법 3종 세트로 불리는 이제 종합 부동산세, 그다음에 법인세, 소득세 등 이런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종부세는 이제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11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정안이고요. 이 법인세는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건데 국민의힘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소수부자 이 대기업을 위한 감세라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이나 펀드로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이 20%를 세금으로 내는 이 금융투자 소득세가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걸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 입장이 다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예산 부수 법안을 넘더라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또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이 전국의 내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며 만약 이 장관의 해임안이 본회의 회부가 된다면 예산안 타협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장관의 이 책임론을 꺼내들시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 반면에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이 탄핵 소추안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부분 의견을 모을 예정인데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갈 경우 예산안 처리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했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이제 어제부터 여야 정책위 의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2+2 이제 협의체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네. 일부 이렇게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합의안 마련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여야가 이제 정부안에서 1조 1,800억 원 감액하는 데까지는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야가 원하는 예산을 늘리려면 이 삭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오늘까지 최대한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뒤에 내일부터는 남은 쟁점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담판에 나설 예정인데요. 여야 원내대표가 이렇게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오는 9일 전까지 합의안을 마련할지 아니면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최장 지각 처리로 기록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12월 5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검찰은 정치 깡패입니다. 지난 3일이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의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윤 대통령과 현 정권의 검찰이 정치 깡패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정치 깡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고 현재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검찰 수사로 잡아가두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앞서 지난 1일 문 전 대통령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밝혔었는데요. 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고 최고위원은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말라는 의미라면서 현 정권과 검찰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서훈 전 실장의 구속 결정 배후엔 용산 대통령실이 있다면서 결국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자행하고 있는 이 정치 보복의 칼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문 전 대통령은 또다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훈 전 안보실장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연이어 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두고 여당에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훈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제발 도는 넘지 말아 주십시오. 책임 회피를 위한 과민 반응이라면서 지적에 나선 국민의힘.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수사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는데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확대가 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MZ세대가 원하는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가까워진 가운데 당권을 향한 예비 주자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차기 지도부가 갖춰야 할 동목으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상식, 공정, 정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그런 MZ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공감하는 그런 지도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지도부 역시 이러한 MZ세대, 미래 세대의 새로운 물결에 공감하는 그런 지도부가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일이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 거론되는 차기 당대표 후보군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총선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라고 밝힌 뒤 다들 성에 차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고 MZ세대 인기 있으며 공천 잡음이 없는 인물이 차기 당대표가 돼야 한다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일각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그러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누구를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MZ세대와의 친화성을 강조한 시기에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대학 강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청년 세대의 금리 고통 해결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선 MZ세대 키워드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그렇죠. 얘기했을 것 큰 같지 현실성은 않고. 좀 떨어지죠. 안 되는 사람을 또 전 누구라고 얘기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유승민 의원께서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당심에서 또는 이제 윤심에서는 좀 멀어져 있잖아요. 특히 그렇죠. 윤심에서 제가 볼 때. 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건으로 내건 수도권 당대표론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역대 총선 결과를 거론하면서 수도권 당대표를 내세워야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주장은 틀렸다면서 목소리를 높였고요.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성에 차는 후보는 한동훈인가? 또 이렇게 한번 띄워가지고 윤심이 한동훈에 있다 하는 것을 띄웠을 때 국민 반응과 당원 반응을
보는 것 아닌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성에 차지 않는다. 이 의미는 한동훈을 윤심에 두고 있지 않느냐. 여론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최근 들어 새 관저에 여당 의원들을 잇따라 초대하면서 이렇게 만남을 늘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당과 접촉을 늘린다는 건 그만큼 전당대회 시기가 빨라졌다는 걸 의미할 텐데요. 차기 당권의 행방을 결정한 핵심 요소로 꼽히는 윤심. 그 윤심을 직접 마주한 여당 지도부의 언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예산안에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국정조사와 쟁점 법안까지 연말 전국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인지 이명빈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을 연결해서 관련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산안 협상이 계속해서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법정 기한을 이제 넘어섰고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을 내면 예산안 타협은 어렵다는 국민의힘 경고에도 민주당은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겠다. 그리고 국정조사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예산안 타결이 만약에 잘 안 될 경우에 국민의힘에선 어떤 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우선 법정 기한을 못 지켜드려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입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당과 민주당은 예산 관련 합의를 할 것이라 생각은 되는데 예산안에 대해서 별도의 대응 카드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해서 첫 번째 예산안이 무사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200일은 정치와 대화 그리고 타협이 실종된 시간이었다.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그 논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그 발언을 이재명 대표께서 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스운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200일 동안 민주주의를 질식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야당 지도자도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당을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지금이라도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수도권 대표론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또 MZ세대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또 당대표가 돼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들을 두고 결국 윤심이 향하는 곳이 한동훈 장관이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일부 당권 주자들은 불쾌감을 드러냈다고도 하는데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당대표 관련해서 당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저는 본질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의 결정 기준은 다음 총선 승리를 이끌 사람이 누구인가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기준에 부합하면 누구든지 후보군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대표와 대통령의 케미도 중요하지만 당대표라는 자리는 우리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들께서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을 총선의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는 자가 누구인지에 그 포커스를 맞춰야지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너무 관심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명빈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입니까? 그분 살리기입니까?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마십시오. 정부와 여당이 윤심만 바라보며 협상에 성의 없이 계속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민주당은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겼는데요. 여야는 단판을 시도하고 있지만 타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새 예산안 처리 어떻게 되는 건지 국회 예결특위 간사이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 국회에서 가장 바쁜 곳이 예결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저녁도 못 드시고 또 이제 저희 방송 끝나면 바로 또 이제 또 여야 간 협상 테이블로 가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 법정 처리 기한을 넘겨서 좀 그 아쉬우실 것 같고 다시 그 9일 정기 국회를 목표로 그러니까 이번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까지 이제 또 타협을 목표로 여야 협상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예산안 협상 진행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주말부터 시작해서 2+2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간사 간 협의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정책위 의장, 양당 의장이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 진행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쟁점 한두 개는 남아 있어서 오늘 다시 그 저녁 식사들을 하고 8시 반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협상의 쟁점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공공주택 예산인데요. 정부 여당은 공공분양주택 그리고 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양측이 이걸 양보할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데요. 당의 철학의 문제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도 분양주택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분양주택을 하는 건 좋은데 저희가 이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상세한 계획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거 자체가 어느 정도 기본 자산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접근하기 가능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3억 5천짜리를 80% 정도의 분양을 한다 이런 건데 그렇게 해서 원금까지 갖다 보면 40년간 한 80만 원 정도씩 매달 내야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기본 자산을 8천만 원 정도 갖고 있는 사람, 7천만 원 정도 갖고 있어야지 여기에 응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더 급한 게 아예 자산이 없는 청년들도 이런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공임대다 이런 차원에서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분양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임대도 분양과 임대를 동시에 같이 짓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 대한 그 입장도 이제 서로 갈리는데요. 그리고 이제 포함해서 경찰국에 대한 예산도 그 민주당 측에서는 그 두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제 그 감액을 해서 또 여당에서 그동안 이제 없애겠다고 이제 반대를 해왔던 그 지역화폐 예산 쪽으로 민주당은 이제 쓰겠다 이런 입장이라 서로 더 첨예하게 이 부분도 아주 그 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당 입장은 예를 들면 그 용산공원 조성 사업 같은 거는 전 정부에서도 추진을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예산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지금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그 입장이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러 그 예산 자체가 늘어서 왔습니다. 원래 대통령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부처에 대해서 삭감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 늘려오면 그거는 솔선수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와 같은 정도로 하거나 삭감을 좀 하자. 또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조직 축소를 했어요.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었고요. 또 용산공원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도 일부 개방이었습니다. 미군 부대가 이전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일부 개방이었는데 전체 개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89억에서 303억으로 3.3배 늘은 것이고요. 또 문제는 용산공원에 대한 오염 정비에 대한 것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공사를 하고선 시민들에게 개방됐을 경우에 시민들의 미치는 건강에 대한 것들도 아직은 담보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건 한 해 끝내지 말고 저희 주장은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2년 사업을 해도 된다. 지금 민생이 제일 어려운데 이런 것 자체가 더 급한 것이냐. 그래서 내년에 시작을 하고 후년에 가도 되니 저희가 전액 삭감한 것이 아니고 161억 정도를 반 넘게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면 올해와 내년과 후년에 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산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후년에 할 수 있다. 내년과 후년에 2년에 걸쳐서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면 다 개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급한데 쓰자는 것이고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의 기초단체가 시작을 해서 이것이 국가에서 마중물을 넣었더니 전국 사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 시작한 아주 잘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정부는 지금 다 없애자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상임 예산 좀 5천억을 증액시켰고요. 5천억 정도, 그러니까 7,050억이었는데 한 5천억 정도의 증액된 것을 살리자 저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주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또 내년에는 고물가 때문에 지갑을 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이 이 마중물을 통해서 지갑을 열면 이거 국가도 좋은 것이 나중에 부가세로 다시 또 들어오거든요. 그럼 조금 투자해놓고서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어려운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저희가 지켜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어떻게 좀 약간 태도를 변화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는데요. 네. 온누리 상품권 쪽을 많이 늘렸어요. 근데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를 위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당한 규모로 양쪽에 쓰면 되는 것인데 이 한쪽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전통시장만 살릴 수는 없잖아요. 다 같은 어려우신 분들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언뜻 보면요, 여야가 강조하고 있는 예산에 있어서 좀 비슷한 결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민주당은 따뜻한 민생 예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 여당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 이렇게 내걸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야의 복지 민생 예산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점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올해보다 감액된 사업이 보니까 69개의 9.8조 원입니다. 네. 그래서 여당은 늘렸다고 하지만 이것이 한쪽을 늘렸다 해서 어려운 계층이 커버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년에 정말 어렵습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경로당 노인정에 대한 냉난방비가 줄었고요. 또 어르신 일자리 6만 1,000개가 줄었습니다. 물론 질 좋은 일자리를 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여당에서 사실은 그것도 못 갖는 더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들에 대한 예산 삭감은 안 된다. 저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왜 줄이냐, 이런 것들 계속 살려라, 이런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예산도 분명히 이거는 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예산안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첫 예산안인데 민주당은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합리적 요구는 수용했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야당이 대선 불복이다, 그리고 정부 안박이다, 또 갑질 힘자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또 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해서까지도 불만의 목소리를 아주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정부 발목 잡기다, 이 프레임에 좀 부담을 느끼지는 않으실까요? 기본적으로 예산안은 정부에서 짭니다. 정부에 대해서 짜온 예산을 심의하는 건 국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이것을 발목 잡기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이미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많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대선 불복이라는 소리는 저희가 안 했어요. 또 준예산도 저희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먼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도가 불순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불효불급한 예산 이런 것들을 삭감해서 더 필요한 예산으로 쓰는 것이 바로 국회 역할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계속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쓰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타결 안 된 부분은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일단 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좀 이렇게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 이런 여론에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려는 큰 사업은 뭐죠? 이 정부는 뭘 하겠다. 예를 들어서 MB 정부 때는 4대강 사업을 하겠다. 또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다, 이런 걸 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개방, 이게 국책사업인가요? 아니면 용산공원을 개방하는 게 국책사업인가요? 실제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밀어줄 굵직한 비전이 안 보인다는 보인다는 안타까운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대통령실 예산 늘리고 또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거 예산 늘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국책 사업이냐,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그런 걸 빨리 만들어서 하시면 저희가
열심히 도울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네. 자, 또 이번에도 그 이상민 장관 해임 안으로도 또 극한 대치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좀 나라 살림은 뒷전으로 밀리고 예산안이 또 정치적인 단판에 의해서 좌우되는 모습, 네, 이렇게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산안은 예산안이고요. 또 우리 해임 건의안은 해임 건의안입니다. 또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는 것은 대려 여당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국정조사를 할 때의 얘기는 예산을 끝내고선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과 연결시킨 거고요. 정치로. 그다음에 국정조사 한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책임자 문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국정조사는 이거에 대한 우리 국민이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국정조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예산안과 대려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당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금요일 9일이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고 이제 법정 처리 기한 내에 예산은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이제 협상을 이제 타결짓겠다. 여야 모두 이제 그 부분에는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어떤 그 전망을 갖고 계신지 정말 9일까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이제 그 전망하고 계신지 만약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또 어떤 카드 또 향후 예산안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들어볼까요? 우리 이번에 16강 올라가는 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2002년도에 4강 꿈도 못 꿨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번에 16강 올라가면서 국민들한테 기쁨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타결이 어렵지만 기쁨을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첫 2+2 또는 원내대표까지 들어와서 3+3이 되더라도 꼭 이번에 정기국회 내에는 통과시키자 이런 생각에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타결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황희찬 같은 극적인 카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정치는 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지금도 양보하고 타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인 한두 건에 대해서는 결국은 황희찬 같은 누가 돌파력을 필요하는 것은 우리는 정해져 있는 원내대표 간 협의가 있으니까 서로 주고받고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비슷한 결을 가진 마지막 질문인데요. 돌이켜 보니까 그 2002년 이후에 법정 처리 기한이 지켜진 게 2014년과 2020년 이렇게 두 차례뿐입니다. 국회가 그 예산 심의권은 있지만 증액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사안들 그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문가들 분석도 있는데, 자, 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예산안 힘겨루기 근본적인 개선책이 있을까요? 네, 1년 내내 심사를 해야죠. 근데 이게 9월 3일 날 이번에 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정조사가 있었고 정기국회 내에 또 그리고 결산 심의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소위로 가게 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또는 상임위별로 해당한 액수만큼의 분배액을 주고 우리가 방향을 정해서 다시 상의하면서 그때부터 하게 되면 이게 3월에부터는 기초단체와 같이 논의를 하고 5월이 되면은 다시 한번 일독을 한 다음에 다시 보내거든요. 7월에 돼서야 이제 정부가 받아서 9월에 넘기게 되는데 맨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고 또한 상임위에서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가 오로지 이런 걸 혼자 짜기 때문에 편성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지 않고 시간에 쫓기로 해서 매년 이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아마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에도 계셨고 또 국회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꼭 내년에는 고치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산안 편성권을 기재위에서 가져오겠다. 그거보다는 그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의 심의를 미리 같이 하는 쪽으로 참여해서 그래서 같이 협의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나중에 이런 싸움이 없고 또 해결도 원만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제 의원님들 이제 출연하시면 공통 질문으로 드리는 건데요. 그 정치인의 말에 대한 겁니다. 정치인의 말에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제 그 정치를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해당 정치인의 그 국정 철학, 정치 철학이 이제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도권 당 대표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또 MZ 세대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하니까 그렇다면 해당되는 당 대표는 누구냐 또 이렇게 많은 또 추측들도 나왔고 정치인의 말은 어때야 된다라든가 평소에 좀 생각하신 거 있으면은 좀 가볍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정치 좌우명으로 인도의 네루 총리가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저는 그거보다는 정치는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나중에 같이 공감하고 이런 것보다도 충분히 입법 통해서나 예산을 통해서나 또는 민원을 처리하면서 국민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과 함께 예산안 협상의 쟁점과 처리 계획에 대한 이야기부터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내일 밤 경기 남부와 충남 서해안, 충남 내륙 지역에 최대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눈과 비가 얼어붙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추위는 차차 누그러지면서 모레부터는 이맘때 겨울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